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전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여운이 식기 전에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이 저에게 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연애 기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쳐져 있었을 때와는 달랐죠. 왜 일부 남자들은 결혼 후에 자신의 성격이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남편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감사했으며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에 힘들어하시던 엄마를 이해하고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편을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누군가와 결혼하면 슬플 일이 없겠구나 느끼게 되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저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더 사랑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할 의향을 밝히며 노래를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신중해져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결혼을 미뤄왔어요. 그래서 이젠 제 남편이 나와 언제 결혼할 건지 궁금해해요.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났고 벌써 3년 넘게 함께 있으니 이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계속 연애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지낼 시간만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왜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지 알 거예요. 사실 제 부모님은 저가 고등학생이던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죠. 직업적인 아버지가 한때 바쁜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죠. 밤늦게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던 중 아버지가 모텔에서 여성과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마주치자 어색해했지만 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태를 잊기로 마음먹은 듯 다른 변명도 없이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 후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처 때문인지 남성을 믿지 않고 결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보수적이셨는데 한쪽엔 아버지 또한 부정했으니 웬만한 남자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3살이 넘도록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신뢰할 수 있었고 또한 다정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이 두려웠던 저는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결혼하고자 하는 남편을 달래며 연애를 하다가 제 나이 35살이 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시부모님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늦둥이로 나아가신 데다가 연세가 있으신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결혼을 서두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는 바람에 아들의 결혼식을 빨리 봐야겠다고 성화를 내셔서 제가 2년 만에 남편과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떠밀려서 한 결혼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의 사정이나 뭐든 고려하지 않고 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제 선택을 지금껏 탓하고 후회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 남편의 본질을 알아볼 수 없었고 남편이 변한 것도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변한 것은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저에 대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2년 차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던 2년 동안 여자가 실증이 났는지요.
결혼 이후에도 아침밥을 차려주고 진심으로 챙겨주던 남편이 2년 만에 이런 헛짓거리를 저에게 들키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숨기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같은 직장에서 여자 후배와 카페를 가서 시시덕거린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랑 만나기로 했는데 나중에야 그 친구가 남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의 회사는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였고 남편은 여자 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신혼집 집들이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남자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항상 사실을 말해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직원과 카풀을 하였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 적도 있었죠. 사실 미리 말하지 않은 것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미혼 여직원과의 카풀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화를 낼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속상한 마음도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원과 카풀을 한다는 사실을 외도로 오해한 것은 두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남편의 차량 방향제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직행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남편과 가끔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차를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주로 동네 근처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을 했었고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정이나 시댁을 방문할 때뿐이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니 평소 사용하던 방향제가 아니라 예쁘고 독특한 방향제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 석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말이에요. 평소 귀찮은 게 많은 남편 성격에 그런 걸 직접 자기 돈 주고 샀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못 보던 건데 석고 방향제 요새 유행이라더니 당신도 이런 거 써? 왜 나도 이런 거 좀 쓰면 안 돼? 다들 쓴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써보는 거지 뭐. 그냥 누가 줬다 아니면 길 가다 샀다. 이 정도만 말했어도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평소답지 않게 날이 서 있는 듯 짜증스러운 남편의 대꾸에 저는 여자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아, 이거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이런 태도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해요? 누가 쓰면 안 되는데 그러던 사람이 그런 걸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걸 누가 선물해 줬어? 누가 줬는데 선물이라니? 무슨, 내가 사온 거라면 당신이 직접 산 거라고. 얼마에 어디서 산 건데? 어디서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길 가다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저는 대충 길에서 10,000원 주고 샀다는 남편의 말에 거짓말이라 확신했어요. 보통 그런 건 거의 주문 제작이 될 거고 길에서는 잘 팔지도 않았고 더욱이 10,000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몇만 원은 돼 보일지 몰라도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역시나. 평범한 30대 아저씨인 제 남편은 그런 예쁜 석고 방향제를 어디서 얼마에 파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새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줬는지 물어봤자 결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합니다. 한편 저는 여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후 남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뒤 남편이 여자 후배와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배가 주었던 선물도 맞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두 사람이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교 넘치는 말투로 어디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추워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선배를 위해 커피를 내렸어요. 이 사람이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교 있는 후배의 말에 남편이 울긋불긋했어요. 춥겠다. 금방 갈게 라며 답했어요. 매일 출근을 기다리는 꼬마 선배를 보니 저들은 그냥 카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더군다나 한가할 때는 드라이브도 다니고 그런 대화도 나눴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이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 굿이라고 했어요. 무슨 약속 있니? 그럼 퇴근 후 따로 만납시다. 고 제안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했어요. 오, 그럼 이쁜 옷을 입었으니 그냥 요점까지 이야기했어요. 집에 돌아가기는 아쉽지 않아. 하지만 아쉬운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서 꽃을 구경하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해볼까? 정말요? 너무 좋아. 우리가 연인인지 동료인지 모르겠네요. 직장 동료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아마도 매번 출근 시간이 여유롭던 남편이 요 며칠 출근을 서둘러 나가는 걸 보면서 혼자서 몰래 드라이브를 다녔겠군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감이 참 크네요. 믿고 있던 남편에게서 억지로 도려내기란 이런 심경이란 게 이런 걸까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는 나밖에 없었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줬는데 숙맥처럼 굴더니 여자 후배한테 애교 떨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냥 카풀만 하는 사이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직장 후배 얘기만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의 행동들로 인해 점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정한 말들과 카풀 상대에 대해 속이는 행위까지 해서 그냥 유부남이 친하다는 이유로 후배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에게 카카오톡까지 모두 보여주면서 결국 남편에게 따지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그동안 왜 그렇게 카풀한다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여직원이었거든. 아, 제가 말을 안 했었나? 말을 안 했었나 하고 말할 생각은 있었지만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카페를 가서 둘이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함께하고 일찍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다니니까 기분이 좋았어. 아니 여자든 남자든 그냥 후배가 신경 쓰여서 가는 길에 함께 가는 거지 아니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당신, 설마 카풀 좀 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이상하게 생각?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둘이 카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출퇴근길에 데이트하고 있는 걸 보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나 하자고. 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데이트라니, 아니, 그건 진짜 의미 없는 말 아니겠어요? 차를 타고 오는 길에 그냥 꽃도 보고 바람도 쐬면 좋잖아요. 언제부터 꽃과 드라이브를 좋아하셨는지요? 운전이 어렵다고 주말에는 차를 쓰지 않던 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믿으라는 거니까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 알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혜인이랑 제가 그냥 선후배 사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벌써 그래서 서로 이름으로 부르고 친한 사이예요. 회사에서도 서로 이름으로 부르면서 일하니까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아니에요? 그때 그 방향제, 그거도 그 여자가 준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그냥 길에서 산 거라니까요. 당신, 설마 그게 때문에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 걸 길에서 10,000원에 파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신께서야 좀 알아보고 거짓말을 하시거나 제가 직접 그 여자한테 물어볼까요? 방향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아, 그래요. 혜인이 아니라 후배가 준 거 맞아요. 매번 차 태워주는 게 고맙다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당신께서야 거짓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도 바람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냥요. 직장 동료끼리 차를 같이 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당신 그 여직원이랑 서로 연인처럼 카톡하고 나한테 말도 없이 카톡을 하고 카푸라고 하고 출퇴근하면서 드라이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무슨 사이인지 설명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이것이 바람이야. 바람이라니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니,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남편은 그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매일 보다 보니 친근한 마음에 편하게 대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순순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남편이 제 앞에서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이전까지 다른 여자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저랑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직장 후배와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저랑 카톡할 때도 이모티콘 불편하다던 사람이었는데 그 후배와 카톡할 때는 이모티콘의 스티커의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카톡한 걸 봐봐 이래도 바람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용용거리면서 이렇게 애교를 피우고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다정하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겠지요. 말하기는 이게 사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당신한테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바보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해야 할 게 아닌데 아직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잤다고 말해봐. 사랑한다고 해. 그냥 친근하게 좀 말해줘. 그냥 나한테 그런 말을 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카톡을 좀 하면 다 바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이럴까봐 난 카풀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난 계속 여기 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정직하다고 말하다가 되려 전추로 물린다고 하네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남편이 몰랐던 모습에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요.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런 일도 없다고 말하는 거네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여보세요. 무슨 말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당신이 설마 이 정도의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떳떳하다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니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댁에 알리게 했다고 하자. 당당해 보이던 남편의 얼굴이 그때서야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나를 좋아했던 만큼 시부모님도 나를 상당히 아끼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께 잘하고도 했고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도 매번 요리는 제가 할 정도로 남편을 잘 챙겼습니다. 평소 바빠도 시댁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저만은 며느리라고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라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다른 여자와 차를 타고 다닌 남편을 혼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시니까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에 말씀드리니 시부모님께서 놀라셨고 남편을 혼내시더라고 하셨어요. 이 녀석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냐 라며 어디서 처녀와 차를 타고 다녔다고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이에요. 카풀이라고요. 직장 동료들끼리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차만 같이 타는 거지. 둘이 날 좋다고 드라이브 다니고 너무 붙어 다니고 이것 좀 보세요. 서로 애인인 것 마냥 대화하고 다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남편이 그 여자랑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성은이, 너 그동안 몰래 이러고 다닌 거니? 너는 결혼도 한 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지인이 속을 많이 상했구나. 근데 그렇다고 어쩌겠니?
내가 한 번만 이해해라.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이해해요.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이혼할까? 별거 할까? 성훈이의 뜻은 가깝게 지내긴 했더라도 진짜로 큰 문제가 있던 건 아니라는데. 어머니,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서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단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가 주렴. 저는 믿었던 시부모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냥 그 일을 넘어가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건 아니었다고요.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차같이 탔다고 불륜이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 외도를 알아챘던 것처럼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거라도 있었으면 믿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서 불교는 아니냐고 하시는 탓에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 그런 이유로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래요. 거의 당신 탓으로 진짜 억울했을 뻔했어요. 어때?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당신도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이해해 주세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적 외도는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와이프인 내게 등을 돌리고 그 여자를 여자로만 바라봤던 건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요. 여보,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인 걸로 생각해. 아니, 내가 평소에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더 의심하고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당신 속을 모르는 게 확실해요. 외도에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이 그 여자에게 무슨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급했던 마음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가지고 몰아붙이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발뺌하지 못하게 잡아야 했는데 화가 나서 따지는 바람에 그것을 그르쳐버렸네요. 겨우 카톡 대화 내용으로 불륜이라 주장한 것은 순진했던 것이었죠. 결국 저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카풀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던 것도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후배를 다시 차에 태우지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할 거예요. 끝입니다. 회사에서 항상 함께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혜인이는 제가 속한 팀이 아니라서 출퇴근만 하더라도 함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카풀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당신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안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제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풀도 하지 않고 그 여자와 인사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자신의 말을 증명하겠다며 출퇴근길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봐봐. 차 안에 아무도 없어. 당신이 말한 대로 앞좌석에도 아무도 안 태우기로 했어. 회사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으니 내 말 좀 믿어줘. 응, 사실 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노력을 보니 그런 남편에 대해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에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늦게 컴백하거나 특별한 사항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 요즘은 당신의 오해를 해소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나 좀 용서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러하다면 왜 그랬는지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는 우리 관계에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누구와 카풀을 타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어. 미안하고 사랑해, 여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남편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했어. 여전히 그 여자에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찜찜했지만 어쩌면 남편의 호의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 그리고 남편은 반대 입장일지라도 나를 믿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미안해지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남편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일찍 퇴근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저와 약속을 잡지 않고 함께 있어주기도 했어요. 아마 저는 괜히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했어요. 결혼 이후 해외 출장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얼마 전에 과장으로 승진한 남편의 출장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을 둔 채로 직접 가면 과장 정도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 이 일은 바이어를 만나는 중요한 일이어서 내가 가게 된다는 거겠죠. 과장되고 맡게 된 일이기도 해서 내가 직접 챙겨야겠죠. 그래, 그러면 얼마나 다녀오는데요? 한 주일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나절이겠죠. 그래도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올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혼자 있을 제가 걱정돼서 일찍 올 거라는 남편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미국으로 출장 간다던 남편이 괌에 있는 쇼핑센터를 검색한 흔적이 뜬금없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넘어갈 일이겠지만 그때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뒤여서 그런지 그냥 넘기기 어려웠죠. 넘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을 다시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의심이 커지자 결국 남편을 몰래 그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다 깔려 있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의심스러운 남편의 행적을 계속 쫓아가다가 남편이 자기 카드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바이어를 만나러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괌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했다고 해요. 물론 괌도 미국령이긴 하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괌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또 저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자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려던데 생각을 바꿨어요. 저번에도 카톡으로 공항에서 난장을 쳤다가 빠져나간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도 증거 없이 따져 물어봤다가 또 말을 바꿀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출장이라면 회사에서 항공권이 나올 텐데 왜 남편이 카드로 티켓을 결제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카드 명세서의 가격도 너무 비싸서 결국 티켓이 딱 2명분의 가격이었답니다. 왜 괌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그것도 혼자 2명을 위한 것처럼 계산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의심이 더해지며 점점 남편을 추적하던 저는 티켓보다 더 기다릴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어떤 약국에서 결제를 여러 번 한 모습이었답니다. 그 약국이 저희 집 근처도 아니고 남편의 회사 근처도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은 병에 걸린 적도 없는 사람이라 약국을 자주 가는 습관도 없었고 남편이 약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나는 지도에서 그 약국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약국이 산부인과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남편이 몰래 저장해 놓은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검색하고 싶어졌어요. 돌아갔습니다. 전에도 혹시 증거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별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혹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진실이 드러났네요. 그 여자가 어떤 맘카페에 자기 번호를 남겨둔 걸 찾아냈거든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처녀인 줄 알았는데 왜 맘카페 활동을 하나 싶어 그 여자가 쓴 다른 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쓰인 글이 너무 이상한 게 그 여자가 자신이 임신 몇 주인데 태교 여행을 가도 되겠냐며 썼다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 머리를 한 번씩 맞은 듯 느꼈어요. 그때서야 흩어진 퍼즐 조각이 모여들었습니다.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 괌 티켓, 그리고 산부인과 약국 결제를 통해 여자의 태교 여행까지. 그렇게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둘이 괌으로 태교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케 했어요. 게다가 임신이라니, 태교 여행이라니, 이것이 현실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2년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찾지 못했지만 태교 여행을 갔을 텐데 그곳을 발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입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남편의 흔적을 쫓아 괌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함께 갔던 괌이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속이 끓어올라가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쫓아 괌으로 갔지만 도착해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어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다른 카드를 가져왔는지 현금을 챙겼는지도 확인해봤지만 남편의 카드 내역에는 아무 정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저는 결국은 남편과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남자라면 와이프와 신혼여행을 갔던 호텔에서 상간녀와 같이 묵을 생각은 안 한답니다. 남편은 귀찮은 게 많아서 자주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가게 되었지만 기이하게도 호텔 수영장에서 남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했더니 정말로 남편인 것 같았고 그 옆에는 제 남편과 다정님이 있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야 했지만 이제는 해당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꼼짝 못하게 교묘히 속이는 여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순진하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어리 보이긴 했지만 아름다운 면모는 없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여우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대체 어떤 생각으로 유부남을 꼬셔서 임신까지 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태교 여행을 왔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두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다른 여자와 신혼부부 행세를 하는 남편을 찾아낸 저는 그 여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 새끼는 남편인데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설마 제가 거기까지 쫓아왔을 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 다 저를 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넌 여기서 어떻게? 넌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만나러 온 바이어가 우연일까? 여보, 오해하지 마. 출장 온 건 맞아. 잠깐 쉬는 중이야. 너도 우리 회사 직원이고 남편은 제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 모습이야. 전 저번과 같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그 남자를 지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는 물러설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 둘이 함께 출장 왔다고요? 근데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 호텔을 잡았네. 여기 우리가 신혼여행 왔었던 곳이잖아. 둘이 신혼여행이라도 즐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전에 한 번 와본 곳이라 익숙해서 잡은 것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끝까지 발뺌이네. 그래, 그럼 인연이랑 해결 봐야겠다. 저는 선베드에 누워있는 상간녀를 잡아 끌어 배를 확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을 뱉어내고서야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네요. 여보, 그게 아니라 임신 역시 맞구나. 그때는 그렇게 둘이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이 아니라고 잡았더니 그 사이에 애까지 만들었다냐. 사실 나는 다 알고 왔어. 둘이 여기 태교 여행 온 거라고 했는데 임신한 지 2달쯤 됐다고 했지. 맞지?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 상간녀 주제로 남의 남편을 애배고 그걸로 태교 여행까지 오고 왜 이제서야 저놈 애가 생기니까 내가 본처라도 된 것 같아? 얼마나 염치가 없길래 이렇게 뻔뻔해. 열받아서 그 여자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그 앞을 가로막더랬어. 애를 품었다고 지켜주고 싶은 건지 기가 막혔어.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 차라리 나를 욕해봐. 그래, 너도 손 봐줄 거니까 일단 기다려. 2년 동안 고쳤는데, 제발 그만 좀 해, 그래? 당신도 다 알아버렸으니 변명 안 할게. 나는 그동안 혜인이랑 만나고 있었어. 맞아. 그리고 나 혜인이를 사랑해. 그게 결실로 혜인이 내 아이를 임신했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킬 거고 이제는 당신이 말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쓸데없는 화풀이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줘. 어떻게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걸 이해해 달라 할 수 있는지 남편의 뻔뻔함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완전히 내 편이라 생각하고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사랑 고백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그제서야 제가 미련한 짓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한순간에 돌변해 처자식을 버렸는데 내가 남편이라 생각하는 것이 틀렸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쉬운가요? 진작에 알아두었어야 했는데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버렸네요. 그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면 그때 솔직해져야 했는데 그랬나요? 결국 이렇게 될 거면 그동안 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귀찮은 짓을 했어. 그냥 계속 카풀하고 붙어있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혼하나, 지금 이혼하나, 뭐가 다를까요?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긴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도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대단한가요? 사랑하는 거야. 야, 이년아. 회사는 일하러 다니는 거지, 연애하러 다니는 데니? 멀쩡하게 생겨서 일이나 잘할 것이지. 미친년이 남의 남편을 꼬셔 너네 부모님 이러는 거 아시니? 여보. 그만하라니까. 이 사람 홀몸도 아닌데. 위험하게 자꾸 왜 그래? 나는 궁금해서 그러지. 야, 고개 빳빳이 들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할 말 없어요. 그냥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하니까. 니들 나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구나. 왜 남이 하면 불륜인데 니들이 하면 사람 같아 하긴? 덕분에 그때는 못했던 증거를 얻을 수 있어서 나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만약 그때 이혼했으면 불륜 문제로 소송도 못했을 텐데 이건 너무 빼박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지경이야. 그래, 위자료를 주고 다 할 테니까 당신도 여기서 그만해. 그것들은 저한테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애가 생겨서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 저를 아주 무시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 놈의 위자료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돈을 줄 테니 적당히 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뚜껑이 열렸어요. 그만 하는데 무슨 그만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내가 니들이 하하호호 행복할 수 있게 할 줄 알았어? 남들.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면 너희도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너희도 어디서 끝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한 두 사람 앞에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어디로 전화하는지 궁금해했어. 너 어디 전화하고 있어? 라고. 궁금해할 필요 없어. 네가 아는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하려고? 그 생각은 안 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두 사람이 영상 통화하는 걸 모를 거야?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네 애인도 알 것 같네. 네가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는 거지? 난 우리 회사에 전화하는 것이었어. 알게 된 남편과 상간녀는 어제야 막상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 회사에 왜 전화해? 외계인이 데려가려고 묻네. 여보, 나 잘못했어. 그러지 마. 당신 화 많이 난 건 알 수 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계속 회사 다녀야 당신 위자료도 줄 수 있을 건 아니야? 사모님 죄송해요.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소문나면 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제발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소리는 아까 했어야지. 왜 나는 안 무서워하지? 회사 사람들은 무서운 거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부디부디요. 그 두 사람이 회사에서 알려지긴 무섭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갑자기 쌍으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비굴해진 모습이 참으로 웃기네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조성훈 과장의 부인이자 와이프가 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전화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다른 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느껴져서 제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곧 인사평가가 있을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성훈 과장과 이혜인 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출장 갔다고 했는데 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회사에서 휴가를 냈는지 아니면 월차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이름을 팔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면 회사에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사람이 여기 왜 함께 있는지 이해 안 되시죠? 두 사람이 회사에서 사내 커플인 거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혜인 씨가 임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 태교 여행 왔다고 하더라고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축하 말해주세요. 제가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 인사과정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얼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을 건드리지 말라며 화를 내던 남편이 회사에서의 소문이 창피하고 싫어하는지 자기 애인이 임신했다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바쁘더라도 그것들을 끝까지 쫓고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인사팀 직원들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린다면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회사 안에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들풀려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의 의도였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상대방과 적합한 조정을 하려는 건 창피한 일이죠. 양쪽 다 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겠죠.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받는다던가 억지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동네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힌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시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많은 말이 나왔겠지만 지금 성훈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던데 남편은 현재 괌으로 태교 여행을 가고 있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려주시겠어요? 태교 여행이라는 건 어머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임신하여 아기를 낳기 전에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해요. 임신 기념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훈이가 너를 두고 그런 여행을 한 것 같아. 그 여자가 이미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벌써 임신한 지 2달 정도 된 것 같다더라고요. 정확히 언제 사귀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자주 만나는 기회가 많았나 봐요. 그렇다면 성훈이가 직장 여성과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때 그 여자랑 알맞아. 그렇죠. 제가 그것은 바람을 피운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때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쪽을 믿었어요. 드시고 나서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어떻게든지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연히 이혼할 것이고 아마도 어머님과 아버님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행이 끝날 때에 새 며느리들에게 인사를 하러 올 테니 그때 당사자들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어머님께서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 하시니 기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임신하라고 하셨는데 새 며느리에게 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쓰러지셨대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이게 정말이네요. 아니에요. 남편도 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집에 들어오려 할 때 비밀번호를 바꿔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깍 쫓아냈어요. 그 후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과 별거한 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고 소송을 마치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그 과정은 제게 있어서 큰 상처가 있었고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공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끝나 좋았어요. 그 여자는 이미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져서 파다하게 되었어요. 결국 사표를 썼다고 들었고 남편은 1년의 연봉을 감소당했고 승진도 취소되면서 자기보다 높은 후배들의 눈치를 보다가 몇 달 만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와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애초에 낳아져야 할 텐데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겠죠. 그러나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랐던 바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뒤로 저는 이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후련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남은 평생을 독신주의로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 없이 혼자 지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실패와 성취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